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영일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성장과 분배 중 무엇이 우선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성장과 분배의 문제는 결국 복지 문제하고 연결이 됩니다. 이 사회적 불평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라는 문제인 거고요. 자, 그럴 때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논의들, 예를 들어서 이 복지제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뭐 무상급식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아니면 뭐 버핏세라고 하는 것은 이제 미국에서 이제 나온 이야기인데, 이 소득에 대해서 이제 높은 소득을 받을수록 높은 세율을 매기는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또는 이제 부자들에게 세금을 매기는 부유세 제도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서로 다른 입장들이 존재를 하고 서로 다른 입장들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고, 그랬을 때 우리가 사회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고민들을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경제학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한 철학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이번 시간에는 경제학적으로 접근을 해보고요. 다음 시간 정의란 무엇인가를 공부하면서 이것을 철학적으로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일단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경제학적으로 접근을 할 때 이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개념은 이제 효용이라는 개념입니다. 자, 논술핵심 키워드 이제 첫 번째 나오는 내용인데요. 자, 이 경제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어쨌든 간에 사회 전체의 행복도의 증진, 만족도의 증진이라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했을 때, 그럴 때 그 행복도 또는 만족도를 측정하는 그러한 척도로서 나온 게 이 효용이라는 개념입니다. 효용이라고 하는 것은 행복이나 만족의 척도라고 규정할 수 있는 거고요. 자, 요 효용 개념은 어쨌든지 간에 이 경제적인 부분과 연결되는 그러한 수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경제학에서는 경제를 다루고, 어쨌든 경제학에서는 이 많은 재화를 가질수록 사람들이 더 행복해진다라는 전제에 기반해서 출발한 학문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효용은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재화의 크기에 영향을 받는 그러한 심리적인 수치라고 우리가 규정하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효용이라는 게 중요한 것이, 결국 경제학은 이 효용의 증대를 목표로 하는 학문이고요. 그리고 이러한 시각에서 봤을 때 개인의 삶이나 아니면은 사회 정책이나 아니면 뭐 국가 단위에서의 여러 가지 정책들을 수행함에 있어서 다 효용의 증진을 목표로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그런 내용이 나오죠. 자, 두 번째 문단, 첫 번째 문장 보면은 효용은 복지의 측정 지표이며 모든 공공정책과 개인 행동의 궁극적 목표이다. 또한 정부 본연의 목표는 사회 구성원 전체의 효용의 합을 극대화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경제학적으로 효용의 극대화는 지향해야 되는 목표인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효용이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무조건 사회 전체의 부가 증진되면 되는가의 문제가 이야기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경제성장과 행복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 봤었는데, 자, 그것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세요. 자, 무조건 풍요로워질수록 행복해지지는 않습니다. 경제학적으로도 그래요. 왜냐하면은 이제 경제학적으로는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라는 것이 이야기될 수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한 사람의 소득이 증가하면 추가적으로 벌어들이는 1달러에서 나오는 효용은 감소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서 내가 한 달 수입이 100달러라고 합시다. 자, 그럴 때 1달러에서 얻는 만족감과 1달러를 벌 때 얻는 만족감과 내가 한 달 수입이 10,000달러예요. 그럴 때 1달러에서 얻는 만족감은 다르다는 거죠. 자, 결국은 재화의 양이, 내가 가지고 있는 재화의 양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거기에서 얻는 만족도는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게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에요. 자, 그렇게 놓고 봤을 때 무조건 부의 총량이 증가한다고 해서 사회 전체의 총효용이 증가하진 않습니다. 왜? 사회 전체가 풍요로워진다 하더라도 그 사회 전체의 부의 총량이 특정 사람들에게만 집중되고 있다. 즉, 불평등 상황이다. 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사회의 총효용은 많이 증가하지 않습니다. 왜? 이미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더 많이 가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사회 전체의 총효용의 증가폭은 크지 않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는 오히려 사회 전체의 부의 총량이 증가하는 것보다 그 이미 벌어들인 부가 분배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엄청난 부자가 억만장자가 $10,000에서 얻는 효용보다 다른 가난한 사람들이 그걸 다 $1,000씩 나눠서 가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10명이. 그럼 그럴 때 얻는 효용이 훨씬 커질 수 있거든요. 그럼 사회 전체의 총효용은 증가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소득 재분배는 사회적 총효용을 증가시키므로 바람직한 행위라고 경제학에서는 판단할 수 있습니다. 결국 정부가 지향해야 되는 목표가 사회적 총효용의 증가라고 했을 때 분배는 이런 사회적 총효용을 증가시키는 굉장히 유효한 정책적 방향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다는 거죠. 왜 단순하지 않느냐? 이것이 다른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득이 완전하게 균등 분배될 경우에는 사람들이 굳이 열심히 일할 의욕을 갖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왜?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그 열심히 일한 성과를 내가 가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가지게 되면, 그래서 다 사실은 결과적으로 똑같아지면은 내가 이걸 열심히 해야 하는 거야? 라고 생각이 들게 된다는 거죠. 즉, 근로 의욕을 저하시켜서 사회의 총부, 이 총소득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이 자유롭게 경쟁하고 자기가 번 것을 다 자기가 갖도록 하는 것이 사회적 각각 개인들의 근로 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총소득이 증가할 수 있는데, 그것들을 너무 지나치게 분배할 경우 생기는 이런 문제들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가 이 분배의 문제에서는 고민해야 되는 문제라는 거죠. 또한 이런 분배 정책을 실시함에 있어서 이제 여러 가지 복지제도 같은 것들을 시행하는 건데, 결과적으로 이런 분배 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비효율의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비유를 해보죠. 샘이 있습니다. 자, A라는